아니 시속 뭐 내가 30km 뛸 수 있으면 당연히 20km는 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그게 이제 나열식 방식과 이제 이 내가 어떤 초점을 맞춰서 적는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을 적으실 때 가급적이요. 그래서 이제 묻는 게 뭐냐 하면 인생 최고의 순간 가장 힘들었던 경험. 자꾸 이 묻는 게 뭐냐면 그거 정도 힘들었으면 나머지 일들은 다 충분히 이겨나가겠네.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아니 뭐 에베레스트 올라가서 뭐 죽을 고비 넘겼다 하면 남산이야 올라간다고 대충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묻는 항목들이 대부분 힘들었던 경험, 뭐 인생 최고의 순간 이런 얘기들이니까 여러분도 그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정도 글을 적어주면 나머지들은 그냥 쉽게 익힐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나열 방식을 탈피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자기소개서가 높은 점수, 이거 당연하죠. 이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건 뭐냐라고 하는데, 자,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자소서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은행 지점을 갔는데, 그 직원과 이제 고객과의 소통하는 걸 보면서 그냥 고객에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소통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방식으로 눈높이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뭐 할아버지 고객분이 오셨을 때는 요런 상품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중장년층 왔을 때는 요런 상품을 제안합니다 라고 하면 굳이 눈높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게 구체적으로 이 친구가 상당히 내용을 제대로 알고 글을 적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흡사 어떤 거냐 하면 그 이제 사진작가 지금 가장 유명하신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지금 그 초창기 사진 작가였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지금 까먹었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사진이 이제 만족스럽지 않다면 충분히 다가가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도 결국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전쟁터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신 거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다큐 사진 작가들 생각하시면 돼요. 다큐 사진 작가들 보시면 이 사자를 찍을 때 그 거의 근처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죠. 실제로 이제 제일 많이 다큐 작가들 중에 가장 많이 죽는 분들이 북극곰 찍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곰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가까이 가다가 이제 사고를 많이 당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기계 장비 굉장히 좋죠. 다큐 작가들이 왜 그렇게 다가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디테일을 잡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눈빛 하나, 그리고 털럭 하나까지 전부 다 생생하게 잡으려고 그렇게 가까이 근접하는 겁니다. 아니, 사자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그냥 요즘은 이 기술이 좋아서요. 한 500m 밖에서 망원 렌즈로 잡아도 됩니다. 하여튼 근데 그렇게 망원 렌즈 잡으면 희미하죠. 예. 그런 다큐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자, 이 은행 직원들도 똑같죠. 보면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글을 적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인터뷰를 했던 흔적들, 이런 게 나오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다가가지 않으면 적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이 있으면, 뭐 얼마 전에 여러분 농협 쓰신 친구 있는데요. 농협 쓴 친구 중에 농협저축은행 쓴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저축은행 쓰라고 했어요. 쓰면서 뭐라고 이제 했냐 하면 이제 또 그냥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다 때려치우고 일단 저축은행 한번 갔다 오는 게 제일 낫지 않겠니? 예, 자소서 뭐 아무리 머릿속으로 잘 쓰려고 한들 네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낫다. 그래서 왜냐하면 농협저축은행은 4군데밖에 없어요. 지점이 4개밖에 없습니다. 서울밖에요. 그 친구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점이 4개밖에 없으니까 뭐 정보도 없고 네이버 치고 아무리 해봐야 정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가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근무할 만한 곳인지 20년 동안 30년 동안 근무하겠다고 지원서 쓰면 가서 한번 보는 게 제일 낫지 않냐. 그래서 영 아니다 싶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가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아주 정성스럽게 쓰면 된다. 이제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루, 그 바쁜 타임에 하루를 비우고, 이 저축은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 명함도 받아왔더라고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요. 그 자소서의 격이 달라져요. 이제 자소서를 적으면 그냥 피상적으로 적은 거하고, 왜냐하면 그 지원 동기 같은 거 있죠. 지원 동기에 이제 그런 인터뷰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면접관이 바보 아닌다 하면은, 이거 얘가 어떻게 알았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정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뭐 이렇게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 시켜보면 다 똑같습니다. 특히나 뭐 은행에서 사람 뽑아본들 뭐 3개월이면 그 일 다 하거든요. 누구나 다 해요. 어떤 일이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렇게 뭔가를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직접 찾아가서 먼 거리까지 가서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그런 친구들이 자소서에 적극적이라고 안 적어도 적극적인 친구고요. 정성이라고 안 적어도 정성이 있는 친구가 됩니다. 1차적으로 뽑을 이 인재로 저희들은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하고 보는 관심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적힌 것들은 정성이 없으면 디테일하게 적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든 똑같아요. 요리? 여러분 디테일하게 적어보려고 해보세요. 직접 요리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적습니까? 못 적습니다. 그냥 어머니 하는 거 옆에서 봐서 그 요리 어떻게 하더라 하고 적는 거는 피상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된장찌개 하나 만들더라도 여러분이 두부를 칼로 썰고 뭐 하다 보면 그 하나하나의 촉감들이 다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걸 자소서 적는 거죠. 글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인 사례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소제목 달고 문단 나눠서 가독성 좋은 자기소개서 만들어라. 그러면 뭐 소제목이 여러분 지금 다 달 거고요. 이건 아마 제 책 자소서를 부탁해 보시면 소제목거리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참고해서 소제목 이렇게 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단도 보통 가독성이요. 이 모니터로 보면 5줄이 끝입니다. 페이퍼로 보면 8줄 정도가 가독성이 이제 한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요즘 뭐 모니터로 이 자소서 검토할 수도 있고 페이퍼로 검토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모니터로 하겠죠. 그러면 한 5줄 지나면 가독성 위해서라도 끊어주세요. 문단도 나눠주시고. 예, 자신의 특장점을 먼저 말하는 두갈식 작성. 그러면 묻는 말에 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두갈식이나 미갈식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목을 보면 느낌이 와요. 이걸 두갈식으로 먼저 이렇게 묻는 게 딱 있고 그 다음에 경험 적어달라고 하면 그냥 묻는 말에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실수 없이 자소서를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한 문단 나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번 항목부터 한번 봅시다. 마이스토리 좀 바뀌었죠. 우리은행 항목은 좀 다릅니다. 지원자 본인에 대하여 자유롭게 소개해 주세요. 1600바이트 돼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턴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아마, 대부분이 3학년, 4학년 이쪽이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 4학년 레벨에서 뭐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별로 없죠. 뭐 해본 경험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적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은행 들어간 친구들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시면요. 예, 현재인으로 미래연을 만들다. 이게 이제 자소서 부탁해 212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자, 저는 실제로 마이스토리에 뭘 많이 넣으라 그러냐면 너의 이야기 넣으라고 그럽니다. 예, 괜히 어설프게 은행에 맞추지 말고 지금 항목의 타이틀이 마이스토리인데요. 당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소개해 달랍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소개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은행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이 편의점 알바했던 내용? 자, 인사 담당자가 그게 알고 싶을까요?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알바 그냥 뭐 가서 시간당 얼마 받기 위해서 잠깐 가서 일하는 거고 언제든지 관둘 수 있는 건데요. 그 경험이 뭐 내 인생의 가장 진한 경험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유롭게 소개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 중에 가장 진한 걸 적어주세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나 가장 좋았던 경험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이 친구는 이런 스타일이구나라는 거를 느낌이 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무슨 여러분 성장 과정 뭐 연대기를 적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이 다 보면 아는 것, 이런 내용, 뭐 뻔한 스토리 적어봐야 상대에게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이 주로 적었던 거 한번 보세요. 자, 인연에 대해서 적습니다. 현재 인으로 미래 연을 만들다. 저의 성장 과정은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 연속이었다. 그러면 키워드를 뭘로 잡았냐면 인연으로 잡았어요. 그럼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작스러운 전학으로 새로운 환경.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전학 처음 가서 이 극복해낸 과정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미 물이 지어져 있는 친구들, 그래서 제게는 별 관심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내성적인 성격 탈피해보고자 이제 소풍날의 당시 가문의 영광 주제곡 뭐 이런 거 노래 부르고 해서 친구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는 자기 실장 맡아가지고 학급에 이제 존재감 없는 애들에게는 뭐 야금이 별명 지어주고 뭐 1등에게는 댄스 축제자랑 끄집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다. 왜 제가 이걸 적으라고 했냐면요. 이건 제가 권했습니다. 1대1로 이렇게 자소서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느낌이 옵니다. 뭔 느낌이 오냐면요. 이 친구의 캐릭터가 대충 드러나요. 이 친구 캐릭터는요. 가장 활발했던 여학생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 이제 부탁해 책 보면 뒤에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뭐 ROTC, 여성 ROTC 막 도전도 하고요. 거침이 없는 친구예요. 이야기해 보면. 예. 그러면 괜히 뭐 쓸데없이 착한 척 하지 말고 그 자소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너의 캐릭터를 밀어 넣으라고 그래요. 왜냐면 사람은 각자 다 개성들이 있고요. 매력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그 자소서를 부탁해 이 자소서를 보시면 느낌들이 올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착하고 좀 이렇게 순해 보이는 차분한 느낌의 자소서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굉장히 좀 뭐든지 알파걸처럼 왈가닥처럼 보이는 자소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뭐 은행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질문들 자체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너무 모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행은 그냥 편의점 알바처럼 텔러 라인에 앉아서 오는 손님 오면 그냥 돈만 받고 통장만 내주고 뭐 이것만 하는 곳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단조롭게 이루어져 있으면 은행에서 그러면 알바 쓰면 되지 왜 정직원을 씁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군가는 굉장히 차분한 사람도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아주 기획력, 전략적인 사람들도 필요하고 누군가는 아주 좀 활동적인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 은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을 피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소서 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세요. 자소서를 쓰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안 맞는 조직이면 떨어질 거고요. 맞는 조직은 붙을 겁니다. 그러면 안 맞는 조직을 억지로 이상한 자소서를 써서 여러분 붙어본들 못 견딥니다. 다녀보시면 알아요. 내하고 맞지도 않는 조직에 20-30년은 어떻게 버팁니까? 그럼 여러분 얘기, 나 이런 사람인데 이래도 나 마음에 들면 뽑아주세요 하면 가장 좋습니다. 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랬냐면요. 이런 내용 적고 가서 면접에서 너 공격하든 뭐든 너의 모습으로 면접을 임해야지만 면접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 자소서는 전부 다 알파걸처럼 적혀 있어요. 그리고 면접을 할 때 이 친구한테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거 그대로 유지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뭐 여자라서 아니면 뭔가 다소곳해야 되고 그 친구도 저한테 물었어요. 면접하기 전에 좀 이렇게 좀 차분해 보여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고 네 모습대로 지금 너무 좋으니까 네 모습대로 가서 그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붙은 이런 거니까요. 여러분의 그러면 마이스토리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내성적인 친구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 그럼 내성적인 친구들은 가장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좀 희생하고 했던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좀 굉장히 소극적인 친구들은
그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굉장히 희생했던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굉장히 좀 활발한 친구는 누군가 어떤 도전을 했던 지난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친구 한번 볼까요? 내 인생의 리더는 나다 해서 자소서 부탁이 21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너 같은 애는 뭘 해도 안 돼 해가지고 실제로 고등학교 학업 중단하고 때려치웁니다. 그리고 칼국수 가게와 레스토랑 서빙 알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고등학교를 때려쳤는데 이제 펑펑 울죠. 아버지 앞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때려칠 때는 혹이 만만했죠. 내가 밥 먹고 살지 못 살겠냐 했는데 막상 때려치우고 나면 굉장히 힘든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견의 좋은 글씨에 맞서가지고 이제 했던 거, 그러면서 검정고시 학원 다시 다니면서 대학 들어간 이야기. 이게 마이스토리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은행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런 걸 자소서에 적는다는 걸 상상을 못 했었고요. 그리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게 네 얘기지 않냐? 그래서, 검정고시 이런 거 쓰면 싫어하지 않나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싫어하면 떨어지겠지. 예, 싫어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게 관심 없으면 붙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숨기면 나아지나요? 안 나아집니다. 왜? 이력서에 나오는데요. 이력서에 보면 고등학교를 중간에 관뒀는데 뭐 인사부 직원이 바보도 아니고,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그거겠죠. 너 학교 왜 관뒀니? 그러면 그거 물을 게 항상 어디 가면 그걸 묻는답니다. 면접을 가면 그걸 물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우물쭈물 방어하느니 대놓고 적어라. 1번 항목에. 1번 항목 첫 에피소드 이거 밀어놓고 이게 네 이야기 중에 제일 지나지 않느냐 해서 적습니다. 그럼 물론 적을 때 한참 울었어요. 이게 제하고 또 앞에 앉아 있는데 많이 울더라고요. 뭐 서러웠겠죠. 예. 근데 그게 자기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자소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는 거는 자소설이 아니고요.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승부를 거시면 충분히 이렇게 좋은 글을 적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물론 이 친구가 생각은 이걸 적으려고 했는데 막상 이거는 이런 글들을 적어내려고 하면요. 이게 이제 글쓰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솔직히 학생들이 저렇게 글을 잘 못 씁니다. 예, 잘 못 쓰고요. 이렇게 이제 글쓰기를 하려면 제가 어느 정도 좀 이거는 많이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까지 글을 잘 못 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뭐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실제로 이제 글을 이제 초안을 가지고 오면 굉장히 이제, 이 어설프고 얼기설기 막 돼 있습니다. 글이 글 같지 않은 상태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번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다듬고 하다 보면 글이 글다워지고 좀 논리적으로도 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 하실 때 연습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어떤 걸 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연습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한 걸 나는 어떻게 풀어낼까? 글을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우리은행의 1번 항목, 이 지원자 본인, 특히나 에세이 같은 항목들 있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항목들 자주 만날 겁니다. 뭐 마이스토리 아니면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뭐 PR 할 수 있는 경험 있으면 해주세요. 뭐 이런 항목들 자주 만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이런 건 글쓰기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설퍼지는 항목입니다. 하여튼 예, 1번 항목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원 동기, 글로벌 인턴의 지원 동기 2번 항목 볼까요? 우리은행 글로벌 인턴십 지원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세요. 자, 지원 동기에 이제 여기에 왜 지원을 했는지, 그러면 글로벌 인턴에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왜 글로벌 인턴이 좋은지, 그리고 그게 왜 나한테는 좋은지를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글로벌 인재로서 클 수 있어서 나는 좋다. 아니면 다른 방식의 업무들을 한번 해볼 수 있어서, 도전해 볼 수 있어서 좋다. 글로벌 인턴이 하는 일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게 왜 나는 매력적인지를 적어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지원 동기가 됩니다. 그 다음이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글로벌 인턴십 업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우리은행이 가면 글로벌 인턴십 보내놓으면 뭘 시키느냐라고 하면 해외에서 국외은행의 실무 체험, 우리은행의 실무 체험 시키겠죠. 그러면 우리은행 실무가 어떤 거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우리은행에 파견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가서 뭘 할까요? 자, 우리은행 그러면 베트남 지점에 가서 이제 업무를 하겠죠. 바로 우리은행의 해외 지점의 실무 체험. 첫 번째가 기업금융을 도와줄 겁니다. 기업금융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한국타이어, 뭐 온갖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거래들을 우리은행 같은 이런 은행들이 뒷받침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깨너머로 이제 배워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은행의 어떤 인턴십의 이 매력 포인트라는 것들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을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러면서 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게 이게 나한테는 어쩌면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뭐 무역학과 나왔다든지요, 뭐 글로벌 통상학과 뭐 이런 데 나온 친구들 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이 매력 포인트로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자, 개인금융 그러면 어떤 거 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개인금융 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겠죠. 뭐 현지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뭐 마이크로 파이낸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카드 또는 어떤 캐피탈 업무들로 이렇게 접근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대출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런 현지화와 관련된 업무들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베트남의 사회라는 곳, 그 금융을 통해 가지고 베트남 사회를 깊숙하게 침투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매력 포인트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성, 현지화, 여기를 통해서 난 글로벌 인재 성장할 수 있다는 걸로 매력 포인트를 잡아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해외 경험들이 있다든지요, 아니면 뭐 교환학생 경험이 있다든지 뭐 이런 친구들은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현지화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여기에다가 포커스 맞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쨌든 간에 이걸 적어내시려고 하면요, 하는 일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기업체 방문 돼 있죠. 이게 이제 우리은행이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기업체 방문. 자, 가게 되면 은행은 기업금융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보면 이 기업 국가, 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다 보니까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 안 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은행들이 해외 진출하는 이유도 전부 첫 번째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갑니다. 그러면 이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체는 고객이죠. 예, 고객입니다. 그럼 고객사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글로벌 인턴십 가게 되면 베트남이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방직 공장,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있다가 그쪽으로 이제 갔던 방직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신발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은행하고 연결시켜서 하는지 이런 공장들이 이제 막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업체 방문 같은 게 있고요. 현지 마케팅 활성화 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케팅 보고서가 뭐냐 하면 위비뱅크 또는 위비톡 이거 어떻게 베트남에 활성화시킬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숙제로 주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그런 모바일, 디지털 이쪽에 이제 좀 관심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게 나 글로벌 인턴십 가서 정말 난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면서 소위 말해서 이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디지털들이 저게 이제 이 글로벌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이런 거 정말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게 난 매력이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경험 이런 걸 가지고요. 이 글로벌 인턴십의 포인트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군가에게는 글로벌이고 누군가에게는 다양성이고 누군가의 현지, 누군가에는 기업, 누군가에게는 디지털 뭐 아주 다양한 면으로 키워드 잡히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어떤 준비해 왔는지 이제 적겠죠. 자기 키워드에 맞춰서 준비해 온 게 있을 거예요. 예, 준비해 온 게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때까지 보통 은행 지원하던 친구들이 세일즈 이런 거하고는 지금 잘 안 맞겠죠. 그런데 이런 거 보면 마케팅 활성화, 특히 세일즈를 마케팅 쪽으로 좀 바꾸셔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마케팅 앱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마케팅이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 가게 되면 개인금융 어떻게
그러면 개인 대출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마이크로 파이낸스 이거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보고서를 만들게 될 겁니다. 나는 왜냐하면 디지털 잘 모르니까 오히려 나는 마케팅 쪽에 좀 강하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뭐 어떤 인턴 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업무 통해서 나 마케팅에 대해서는 좀 배웠는데 오히려 이런 거 가지고 감성 마케팅 한번 해보겠다라고 적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을 거는 제가 볼 때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저하고 이야기해 보면 스토리텔링을 못해서 그렇지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빈문항으로 간 친구는 없어요. 뭔가는 다 채웁니다. 그게 뭐냐면 스토리는 다 있다는 얘기예요. 스토리는 다 있는데 스토리텔링을 못할 뿐이니까 이제 좀 그런 현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항목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한번 볼까요? 내목 완수. 목표를 세워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울였던 노력과 결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해 주세요. 해서 800바이트를 줬습니다. 바이트는 800바이트를 줘놓고 구체적인 상황을 적으면 어떡하라고 하는지 참 난감하긴 해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거 네모 관수는 이거 이제 뭐 우리은행에서 굉장히 이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그러니까 결국 목표 완수가 되겠죠. 목표 완수인데 다른 친구들 그럼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저는 이런 방식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트가 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요게 이제 한 1200바이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줄여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자소서를 부탁해 26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몰타의 이방인 정. 그럼 이 친구는 몰타로 인턴을 갔어요. 갔더니 문제가 뭐였냐면 그냥 어려운 업무 용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업무 스타일. 요게 이제 어려웠던 내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표를 세워 달성하는 과정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소서를 적으실 때 어떻게 보면 레고 조립하듯이요. 이제 이렇게 조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항목을 적을 때 목표부터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몰타에서 어떻게든 인턴으로 살아남아 보는 것.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제 목표는 뭐뭐였습니다. 뭐 해서 적으면 저 문항과 이제 깔맞춤하면서 글을 적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목표를 그렇게 세웠는데 어려웠던 것은 하나는 업무 용어, 또 하나는 업무 스타일이었다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뭐 진격의 작은 거인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이 간절함으로 자기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돌파를 했냐라고 하면 일상 업무 기술을 활용했다 해가지고 지식과 사회생활 다르다고 생각해서 메일 보내기, 자료 정리, 회의 서류 준비, 소소한 업무 스킬을 심품 발휘했다. 자, 이거 여러분 그냥 적힐 것 같죠? 안 적힙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글을 못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가까이 들여다보기,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냥 업무 이렇게 두 글자로 두리뭉실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 그 업무를 뜯어보면 뭔지를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메일 보내기, 자료 정리, 회의 서류 준비 이러면요. 그냥 이 친구가 인턴이든 뭐든 어떤 조직 생활을 해봤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매일 그냥 은행도 본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본점 일이 뭐 다른 줄 아십니까? 뭐 아침에 출근하면 메일 보내고 자료 정리하고 회의 서류 준비하는 게 본점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둘째는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 싸와서 나눠 먹었다. 여러분 주로 이런 것만 써요. 그러니까 뭐 보통 적으라고 그러면요. 앞부분을 빼버리고 그래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리고요. 이렇게 이제 잘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점심시간에 한국에 김밥을 해서 그 사람하고 맞춰가지고 다 일 처리가 되더라. 이러면 아니 상대는 뭐 김밥을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요. 예, 몰타의 국민이 무슨 김밥에 아니 일은 못 하는데 김밥만 들고 온다고 그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황당한 겁니다. 예. 인턴으로 갔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보시면 알지만 저도 이 글로벌 뱅크에 있어서 인턴이든 뭐든 그냥 제일 먼저 묻는 거는 일할 줄 아냐? 이거부터 물어요.
예, 사람 된 거는 두 번째고요. 제 있던 조직은 그랬습니다. 특히 글로벌 조직은 다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냥 인성, 그건 집에 와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시고 일단 여기 자리 줄 테니까 일할 줄 아니?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 하면요. 엑셀 어디까지 다루니? 그 다음에 이메일 영어로 자주 보내야 되는데 영어 좀 쓸 줄 아니? 그리고 이런 뭐 PPT라든지 나머지 이런 것들, 문서 같은 거 이런 것들 해본 경험이 있니?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그냥 면접 질문이고요. 이게 그냥 자소서 받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몰타라고 돼 있으니까 이 친구도 처음에 김밥 돼지갈비만 들고 왔길래 야 시끄럽다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밀어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적을 때는요 굉장히 내가 했던 일들을 촘촘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그냥 허투루 넘어가면 글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제 같은 사람 눈에는 안 들어와요. 어떻게 몰타 같은 나라 이 유럽 이제 있는 나라죠. 지중해 작은 나라인데요. 유럽 애들 스타일 일하는 스타일 보면 압니다. 근데 왜 몰타 애들은 김밥만 만약에 김밥만 적혔으면 제 면접 질문 1번이 그거예요. 아니 몰타가 유럽 사람들인데 김밥만 준다고 그냥 인턴 그냥 일 못하는데 가만 놔두던가요? 이게 이제 제 면접 1번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공격받았다 그러고 저는 면접관으로서 당연한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에 가서 공격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소서가 약해서 공격받는 거예요. 달리 공격받는 게 아니라 자소서가 약하면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뭐 이제 자기 극복했던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보시면 목표 세워서 달성하는 과정, 그 목표가 몰타에서 몇 개월 동안 인턴하는데 인턴으로 살아남기, 뭐 이게 이제 목표고요. 이 과정에서 기울였던 노력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단 업무에 집중하기, 두 번째는 사람과 친해지기, 뭐 이렇게 이제 적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800바이트 다 차는 거예요. 업무에 집중 어떤 방식으로 업무 처리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러고 나면 글 다 끝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자소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 친구 자소서는요, 얘가 여러 군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소서를 부탁해 보면 동일 인물의 다양한 자소서, 다른 곳에 지원한 자소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아주 이제 이 자소서를 부탁해 교재가 다른 교재하고 가장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고요. 제가 가장 중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자소서를 이렇게 한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계속 개발할 게 아니고요. 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써먹고 저렇게 써먹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전부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내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다 분해해서 그러면 그 분해한 걸 갖다가 이런 이야기를요 팀워크에다 갖다 밀어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전략에다 갖다 밀어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뭔가 또 다른 성과에다 밀어 넣을 수도 있고 문제 해결에 넣을 수도 있고 뭐 도전에도 밀어 넣을 수도 있고 다 밀어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글 쓰는 게 아직 약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없다고 자꾸 하시는데 그 이제 실린 친구들 보면 어차피 스토리는 7, 8개가 끝입니다. 애들 스토리가 뭐 더 나올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인턴 한 거 하나, 뭐 홍보대사 한 거 하나, 진짜 대외 활동 많이 한 친구가 인턴 하나, 홍보대사 하나, 알바 하나, 나머지 없거든요. 어차피 다 동일한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30군데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럼 뭐 스토리를 어떻게 다 만드나요? 그래서 한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 바꿔낼 수 있는 능력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소서 보면 작년에 이제 제일 많이 붙었던 친구의 이 자소서 은행 6개는 그냥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렇게 바꾸는구나. 실제로 이제 그거를 보면 좀 느낌이 팍 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소서를 바꿔가지고 글을 적어낼 수 있구나. 그것만 적으면 굳이, 이렇게 고민 안 하시고 이야기 가지고 이제 막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 항목 보시면요. 영선반보, 창의적인 사고와 남보다 한 발 앞선 노력으로 이뤄낸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솔직히 이런 거 이제 보면 힘들죠. 뭐냐면,
창의적인 게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창의하고는 거리가 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창의와 관련돼서, 작년에 나왔던 항목이 어디였냐면 기업은행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업은행을, 이 자소서를 적는 애들이, 여러분 기업은행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창의하고는 거리가 담 쌓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기업은행이 창의를 내놓으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걸 쓸 게 없다. 그러니까 다른 항목은 다 쓰겠는데 이것만큼은 쓸 게 없어요 했던 친구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지금 기업은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한 친구는 뭘 적었냐 하면, 이 학교에서 댄스 수업했던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차, 내 기억엔 차차차였거든요. 차차차를 이제 리듬을 바꿔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했다. 저는 괜찮았어요. 뭐 괜찮네. 그래서 이제 그거 적어보라라고 해서 이제 그걸 적었고요. 또 한 친구는 창의적인 게 뭐였었냐 하면, 그 친구는 뭘 적었더라? 예. 하여튼 별 일상에 있는 이야기였어요. 일상에. 그러니까 댄스 수업이든 한 친구는 아마 키덜트여가지고 자기 그 키덜트 관련돼서 어떤 거를 했던 이야기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그 항목을 자소서 부탁해 책 한번 보시면 이런 거 가지고 소재가 되는구나. 그래서 대부분 그 책 보면서 저한테 이제 피드백 오는 게 뭐냐면요. 딴 건 몰라도 이런 걸로 자소서를 적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제 자소서 왜 떨어진 줄 알겠어요가 두 번째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레벨도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잘 읽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애들이 많이 저한테 주는 피드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읽히도록 적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이 샘플들 보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좀 약간 모방 비슷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야기를 넣는데 그 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건 이제 자전거를 제가 뒤에서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몇 번 타다 보면 혼자서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연습하셔야 돼요.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다른 모든 것은 연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글쓰기를 연습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자소서가 안 쓰이는지 자기 머리만 쥐어뜯는데 그걸 연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것들은 다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으면 연습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글 쓰는 거는 뭔가를 연습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글 쓰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서점에 가서 보시면 자소서 책보다는요, 오히려 글쓰기 책들 있으면 여러분들 뭐 유시민의 글쓰기 이런 책들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을 어떻게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보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하여튼 영선반복 창의적인 게 이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우리은행 들어간 친구입니다. 올 상반기에 들어갔어요. 우리은행 지금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자기 창의 때문에 미치겠다고 했던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였었냐 하면 제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생 실습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교실 속 작은 미술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미술 어렵다 해가지고 고정관념 깨보겠다는 목표로 이제 도전했는데, 이제 교실을 갖다가 갤러리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미술 수업을 하려고 하면 미술 수업 방법이 뭐 이렇게 책 펴놓고 이제 그림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오히려 그림을 갖다가 어디서 이렇게 이제 파는 거 구해와가지고요. 벽에다 붙여놓고 이 그림을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큐레이터처럼 설명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미술 수업이에요. 그럼 책상 중간에 다 모으고요. 예,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 돌면서 그림 설명해 주면 애들 졸지도 안 하고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실 속 작은 미술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색다른 방식으로 애들에게 뭔가를 했다. 예, 좋은 소재고요. 이런 게 그냥 창의적인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바꿔본 게 있으면 이제, 근데 이 소재를 이 친구도 못 잡았었어요. 창의라고 해서 자꾸 뭔가 거창한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못 잡았었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뭐 다른 거 없냐? 그러면 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교생 실습할 땐 그러면 저기 뭐 그냥 수업 방식으로 했니? 그랬더니 아니 수업이 재미없어서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 이게 그럼 창의적인 거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걸로 한번 적어보자라고 해서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자기가 이제 뭔가 이 궁죽통이라고 뭐 막히면 이 창의적인 것들을 떠올려서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하고 변화는 붙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르게 해봤던 것, 변화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자소서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게 이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항목이 향후 포부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인턴십 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본인만의 목표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포부, 즉, 이제 인턴 기간 동안 나는 이제 뭘 배우고 싶다. 인턴이 뭘 배우고 싶고 이런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의 아까 이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제, 포부 같은 것들을 이 달성하고자 하는 본인만의 목표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큰 꿈들 중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이 글로벌 인턴 기간 중에 세부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난 이것을 꼭 요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고 싶다 적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뭐 진짜 글로벌 금융기관 이렇게 글로벌 뱅커로 한번 성장해보고 싶다. 진짜 전 세계에 이렇게 국경 없이 다니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큰 목표다. 큰 꿈이다라고 이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실제로 글로벌 뱅커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본 적 없죠? 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예, 저야 뭐 숱하게 봤으니까. 실제로, 저도 은행에 있을 때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출장을 많이 다니고요. 출장 다니면 그냥 전철 타듯이 비행기 타고 출장 가는 거예요. 예, 그냥 전철과 비행기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 뭐, 노는 시간도 없고요. 이 출장 가면 굉장히 바쁩니다. 뭐냐 하면, 거의 노트북 들고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되고요. 예, 어디 이제 도착하면 뭐 구경 같은 거는 저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가면 뭐 구경도 많이 한다는데 구경은 거의 못 해봅니다. 이제, 그날 보통 이제 저녁에 떨어지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회의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요. 준비를 해야 되죠. 예, 말이 안 되면 일단 준비로 엄청난 자료로 승부를 거는 수밖에 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의 저녁 이제 호텔에서 먹고 그냥 방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노트북 들고 내일 발표할 자료들 만들고 그러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의장 가서 하루 종일 회의하고 그날 다시 끝나고 자리에 들어오면 그거 정리하고 내일 회의 또 준비해야 되고 이게 그냥 저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봤던 이 글로벌 뱅커들 중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쪽에 이제 굉장히 글로벌 뱅커로 성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라이빗 뱅커로 성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프라이빗 뱅커, 우리나라는 아직 프라이빗 뱅킹이 도입이 안 돼 있죠. 뭐냐면, 이 홍콩에 제가 그 프라이빗 뱅킹 팀에 예전에 이제, 이 마케팅 기획을 할 때요.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 PB룸을 도입할 때였습니다. 은행들이 아무도 시도를 안 할 때, 이제 PB룸을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장님하고 모시고 이제 가서 어디 걸 뺏겨왔느냐 하면 이 시티뱅크 거를 뺏겨옵니다. 시티 싱가포르를 뺏겨오고요. 그 다음에 HSBC 홍콩에 있는 HSBC 걸 뺏겨오는데 HSBC를 갔더니 이제 거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PB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프라이어리티 뱅킹이라고 해서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이 사람 업무 처리를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 이게 프라이어리티 뱅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도입되어 있는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PB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 프라이어리티 뱅킹이 됩니다. 상품을 같이 쓰죠. 예, 예를 들어서 일반 창구에서 들 수 있는 펀드, 그 다음에 PB룸에서 들 수 있는 펀드 다 똑같습니다. 상품군을 같이 쓴다는 얘기는요,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 그냥, 좀,
거래를 할 때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거밖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KTX를 탈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일반시를 끊는데, 이쪽은 줄 쭉 서 있고, 이쪽은 덜 서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프라이빗 뱅킹은 뭐냐면요. 객실이 다릅니다. 예, 일반실하고 특실이 나눠져 있고요. 예, 그래서 아예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품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금융상품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PB 쪽에 나 정말로 이 글로벌 뱅커로 PB로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딱 스위스 뱅커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노트북 하나 들고 이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거 있으면 그 상품 찾으러 전 세계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HSBC의 프라이빗 뱅커도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한국으로 출장을 온대요. 이제 고객들이 한국에 주식 관심 있으면 실제로 출장 와서 한국의 주식시장하고 다 파헤치고 리포트 쓰고 그래서 어떤 주식이 괜찮다는 것까지 다 해오고요. 부동산에 관심 있다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전부 다 자료 조사해서 가지고 간답니다. 그게 프라이빗 뱅커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은행에서의 꿈을 생각해 보세요. 은행을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큰 꿈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세부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본인만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큰 꿈이 있으면 나 이제 어떤 이 인턴 기간 중에 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뭐 홍콩에 갔다라고 하면 HSBC 이런 이 제도들 좀 PB 고객들에 대한 제도들도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그쪽 고객들 어떤 방식으로 뭐 거래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 계획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포인트에 대해서 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보고서 하나 멋들어진 나만의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이런 게 아마 달성하고 싶은 본인만의 목표가 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의 목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목표는 지금 뭐 보고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목표들 지금 널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을 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볼 때 글이 글답게 이제 적힐 가능성이 큽니다. 자, 뭐 이게 이제 글로벌 인턴십인데 다들 뭐 어떤 목표 들고 있나요? 약간 해외에 있는 데는 어떤 식으로 네. 다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점이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다른지 아니면 네. 회원들이나 아니면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좀 다른 문화가 있는지 좀 알고 네. 저랑 비교를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 아, 예. 좋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지금 이 우리은행은 현지화가 지금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글로벌 인턴 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본인의 목표를 만약에 키워드를 현지화로 잡으면 이거를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서 현지화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로. 예. 그냥 뭐 현지화를 달성하겠다 이런 뭐 어정쩡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건 그냥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다가가지 않은 거라고요. 그냥 거의 현지화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1km 밖에서 사자를 찍고 있는 거예요. 망원 렌즈 쭉 당겨가지고. 그러면 사자라고는 대충 알기는 알겠는데 그런 다큐를 누가 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망원 렌즈로 찍은 다큐를 누가 보고 있겠어요? 아무도 안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아이디어지만 어떤 방식으로 현지화를 내가 좀 더 알아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은행이 금융으로 좀 현지 고객들에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생길 겁니다. 그럼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방법이 바로 목표가 되겠죠. 예,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그 목표가 되는 게 여러분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친구 그래도 굉장히 좀 이 글로벌 인턴십 생각하면서 좀 다양하게 자기 고민도 해보고 아이디어도 생각해보고 그게 제가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정성입니다. 그런 이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이 친구 그래도 참 여러 가지 생각해봤구나. 그게 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이 있는 자소서는 눈에 보여요. 네, 이거 고민하려고 그래도 이 친구 되게 어지간히 이것저것 생각했다.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건 차후의 문제고요. 말이 안 되더라도 은행원 입장에서 보면 압니다. 보면 여러분의 자소서가 웃길 때도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거라도 생각해내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해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걸 생각해서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오히려 그냥 진짜 여러분 눈으로 어차피 여러분은 금융문외한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 실제로 신입행원을 데리고 제가 신입행원 연수도 꽤 진행을 했었는데요. 신입행원 데리고 이제 들어가면 제가 보통 연수시킬 때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시켰어요. 3개월 동안 연수원에 처박아 놓고 하루 종일 공부시킵니다. 수신여신 외한 그 다음에 부수 업무까지 전부 다 공부를 시키고 매주 쪽지 시험 치고 테스트 보고 애들이 거의 코피가 터져요. 그 2-3달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를 익힌 다음에 지점에 가면 뭘 할까요?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또 복사해요. 가서 복사하고 수표 찍는 거 그냥 완전 기계적인 업무부터 저도 그 업무부터 했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수표 인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수표 드르륵 찍는 거 이거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완전 이제 그런 업무부터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익혀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고민을 담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민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예, 은행원이 못 보는 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나름 경험도 쌓고 이런데 솔직히 인사부 직원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방식들을 여기에다 적어가지고 나 이런 거 한번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게 더 좋아요.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래도 재미있네. 이 친구는 참 뭘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소서 쓰실 때 그렇게 여러분의 고민을 좀 담아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항목까지 봤는데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각 항목마다 네. 전부 다 다른 경험. 예, 다채롭게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으면 저는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소서 쓸 때 군대 얘기 적으면 안 되나요? 하는데 군대에서 그냥 뻔하게 축구한 얘기를 적으면 적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 중에 굉장히 진한 이야기 하나가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면 가리지 말고 적으라고 그래요. 그럼 고등학교 이야기 적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까 보시면 고등학교 관둔 이야기 그런 것들 그러면 고등학교 얘기는 적으면 안 된다. 세상에 저는 그런 거 없다고 보거든요. 자기 이야기 중에 얼마나 진한 이야기, 얼마나 이제 잘 먹히는 이야기면 가리지 말고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이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요. 지금 농협 다니고 있습니다. 농협 올 초에 들어갔는데 6급으로 들어갔어요. 저한테 올 때 쌤,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자소서를 적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20몇 년 동안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냐? 이제 물어보죠. 왜냐면 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뭔가 너도 숨 쉬면서 바깥에 돌아다닌 것 같은데 왜 경험이 없니? 그랬더니 걔의 이야기는 대외 활동이 없다는 거고요. 대외 활동이라는 딸랑 이제 SK 써니 봉사단 한 개 있더라고요. 나머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소서를 농협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 6문항을 채웠어야 돼요. 그 당시 이제 6개를 채워야 되는데 저는 그걸 다 다르게 채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돌아버린 겁니다. 다르게 채울 게 없는데 선생님이 자꾸 다르게 채우라고 하니까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소서도 그 자소서를 부탁해 책에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 아버지가 보고 독을 잘못 드시고 사경을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넣었어요. 이걸 적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소중한 것에 대한 내 생각을 밀어넣는 겁니다. 이때까지 너무 이제 익숙하죠.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내한테 너무 익숙한데 익숙한 것에 대한 나의 생각. 그럼 여러분들 중에 경험이 진한 사람은요, 그냥 경험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요. 에베레스트를 예를 들어서 등정했다. 그러면 고생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 고생은 어떤 것이다. 안 적어도 알아요. 태평양을 횡단했으면 고생했다. 안 적어도 알아요. 근데 남산을 올라가서
내려왔는데도 이 경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그럼 남산을 올라갈 때 보았던 꽃, 나무 이걸 가지고 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 에베레스트를 등정해야지만 뭔가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남산을 등정하더라도 내 발 밑에 지나갔던 꽃들이랑 나무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에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글쟁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을 다 뽑아냅니다. 고은 시인의 시 보세요. 그 꽃. 그냥 이 산 오르내리면서 봤던 꽃 가지고도 시 한 편을 쓰고 그걸로 세상에 묵직한 것을 뿜어내는 거거든요. 뽑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 일상 경험들 중에 좀 진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좀 특이했던 경험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아버지 보고독을 적으면서 익숙함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에피소드가 뭐였었냐면 특이하게 그 친구가 좀 승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승마를 했는데 승마의 기본기가 안 돼가지고 혼났던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기에 대해 가지고 또 자기 생각을 적는 거예요. 기본이란 뭔가에 대한 내 생각을 밀어놓고요. 아니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본기에 대해서 글을 적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학생들이야 당구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당구 생각해 보세요. 그거 기본기 잡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예, 자세 잡고 이게 쳐야 되고 볼링 똑같고요. 볼링 칠 때 그 기본기 자세 안 돼 있으면 공이 제대로 갑니까? 안 가죠. 스트레이트 이렇게 이 방식으로 치려고 해도 자세들이 안 잡히면 공이 제대로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잡으면서도 충분히 난 기본기에 대해서 적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소서에 쓸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경험은 가급적 다채롭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생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항목들 거의 저는 중첩을 안 시켜요. 중복을 안 시키고 전부 다른 이야기들로 다 채웁니다. 자, 또 질문. 항목 4번에 창의적인 사고와 남보다 한 발 앞선 노력으로라고 해서 이 경험이 창의적인 사고도 있어야 되고 남보다 한 발 앞선 노력도 있어야 되고 네.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글 못 씁니다. 이 의도를 보세요. 이게 이제 창의적인 사고와 남보다 한 발 앞선 노력으로 돼 있으면 창의적인 사고는 아까 이야기했죠. 변화를 했다라고요. 그 변화 자체가 남보다 한 발 앞선 노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댄스 교실에서 아까 생각해 보세요. 댄스 교실에서 차차차 음악을 리듬을 바꿨어요. 그럼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럼 그 수업 같이 들었던 다른 애들에 비해서 나는 한 발 앞선 노력인가요? 노력이죠. 남들은 차차차 그 옛날 리듬에 다 맞추는데 나는 리듬을 바꿔가지고 뭔가를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창의라는 것은 변화하고 굉장히 같이 붙어 다니는 그 단어고요.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선 노력이라는 게 은연중에 거의 묻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자소서 항목 보면 이 역량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꾸 너무 이렇게 수학의 정석 풀듯이 뭘 풀려고 하다 보니까 글이 하나도 안 적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뭔가 내가 변화 시도해 본 게 있는지, 그러면 내가 변화를 시도했던 것 중에 제일 좀 주저주저했던 상황에서 내가 한번 질러보자 해서 한번 질러봤던 게 있으면 거기에서 창의 포인트가 뭔지를 잡아내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게 어떻게 남들보다 한 발 앞선 노력인지 잡아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는 거, 이게 일상이라고 우리는 일컬어지지만 그 일상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익숙함에 대한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것에 대한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도움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고마움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데 그게 그냥 수면 안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은 요만큼만 보이고 밑에 이제 다 잠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둘씩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그렇게 이제 좀 다채로우니까 제가 볼 때 뭐 굳이 그렇게 수학의 정석처럼 안 풀어도 글 쓰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또 질문. 네. 아니 뭐 이야기해도 돼? 네, 그 이번에 글로벌 인턴십 지원을 위해 구체적 경험을 써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외국 사람을 접하거나 아니면 글로벌과 관련된 경험이 네.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이게 이제 재작년에 하나은행에서 나왔던 건데, 하나은행에서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냐 하면, 당신은 글로벌 영향에 적어달라고 했었습니다. 애들이, 어학연수 경험 없고, 외국인하고 경험 없고, 영어 잘 못하는 애들은 지원 자체를 포기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실제 글로벌 영향은 뭘까요? 실제 글로벌 영향. 제 눈에 글로벌 영향 1번은 적응력입니다.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예, 영어요? 좀 못해도 됩니다. 실제 저도 뭐 영어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잘 버텨요. 굉장히 잘 버팁니다. 알아듣고 대충 막 손짓 발짓 해서 어떻게든 저는 커뮤니케이션 해냅니다. 예, 원하는 거 얻어내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적응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글로벌 영향입니다. 자, 그러면 말을 바꿔보세요. 우리는 글로벌 인턴십 지원을 위해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그러면 글로벌 인턴십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적응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말이 되나요? 되죠? 그러면 적응력을 위해서 나는 뭘 준비하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생소한 곳에 가서 적응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게 바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글로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글로벌 인턴십 자체를 하는 일을 굉장히 넓게 보시고 이게 안에 품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보시라니까요. 이게 그 피상적인 게 아니라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영향이라는 거는 아주 이 다양한 면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보면 적을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적는 친구들이 제가 볼 때 레벨 제일 떨어지는 거거든요. 인턴십 내지는 글로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CT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누구보다 글로벌 최전선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영어 잘 못합니다. 그 회의 이제 그 CT은행에 있을 때요. 이제 제 마지막에 이제 신용카드 쪽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신용카드 있을 때 팀장을 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매니지먼트 미팅을 합니다. 이제 월요일 오전마다 부행장 주제로 매니지먼트 미팅을 하는데 부행장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도 사람이었고 부장들이 이제 이 뉴질랜드 부장도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각국에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반인 들어갑니다. 회의는 영어로 하죠. 영어로 하는데 다 콩글리시예요. 예, 다 콩글리시. 회의 잘 됩니다. 오히려 뉴질랜드 그 부장이 떠들면 오히려 다들 입 다물고 이야기가 잘 안 통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내 좀 영어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게 글로벌이에요. 그러면 글로벌이 영어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글로벌 인턴십 지원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냐 하면 정말 어떤 곳에서도 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러면 이게 굳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 봉사활동을 갔을 때 아니면 다른 나라 친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그 친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래서 내가 결국 하고 싶은 말들을 해냈던 거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이제 보통 글로벌 기업들 다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이제 외국계 가는 친구들도 한 번씩 이제 면접을 해도 오고요. 저도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외국계 관련돼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외국계 가면 묻는 게 뭐냐면 영어는 묻기는 하죠. 묻기는 한데 영어를 토익 점수 아무도 안 묻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 위에 제가 있던 인도 그 부행장도 토익이 뭐냐 이제 이렇게 할 정도고 그냥 영어는 물어봅니다. 일단 영어로 인터뷰해요. 한마디. 그리고 이제 대답 나오는 거 보고 대충 업무하는데 지장 없겠다 하면 영어 가지고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MS 오피스 같은 거 얼마나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1차적인 물음이 됩니다. 실제로 말 못하면요, 글로 다 하면 돼요. 외국계는 전부 다 이메일로 주고받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영어로 이 외국인들하고 컨퍼런스 하는 경우보다는요,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PC 열면 이제 이메일로 MS 아웃룩 통해 가지고 이제 이메일이 쭉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싱가포르에서 온 것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릭해서 보고 답해 줄 거 빨리 그냥 다사닥 답하고, 그리고 말이 잘 안 된다, 자꾸 이제 나한테 전화 올 것 같으면 데이터 왕창 붙여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해 줍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 오면 나도 힘드니까. 그러면 뭐 더 이상 전화 안 해요. 아유, 뭐 굉장히 클리어하다고, 예,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인턴십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엑셀 같은 거 아마 비주얼 베이직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어떠한 준비가 바로 그런 MS 오피스에 대한 굉장히 활용도 높은 거, 이런 거 적는 게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인턴십 가게 되면 거의 이제 해외에 나가면 뭐 아래 한글 없죠? 아래 한글 없고 전부 다 업무들이 MS 가지고 이제 업무들 하게 될 겁니다. 그게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MS 가지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나는 이렇게 막 글로벌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이 자료가 이 엑셀 가지고 소위 말해서 분석도 하고 데이터도 돌리고 통계도 잡아올 수 있을 정도는 이런 것들 써봤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질문. 네, 클리어한가요? 예, 이제 뭐 다들 이 인턴십, 어쨌든 뭐 인턴 자소서지만요, 자소서 쓰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자소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 꼭 유념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자소서, 자소설 아니고요, 자소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도 우리은행 글로벌 인턴십 자소서 가이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